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영식 재판관을 지정한다. 2.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였다. 3. 제1차 변론 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4.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주심 배당은 이루어졌습니다.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김영장,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함 2023년 12월 18일 대통령 윤석열. 지금부터는 임주혜 변호사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준비 과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주심 지정은 무작위 배당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배당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지는 건데, 임주혜 변호사님, 주심, 수명재판관 이런 용어가 좀 낯설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주심 재판관은 우리가 좀 일상적인 용어로 풀어 얘기해 보자면 사회자 내지는 진행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판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어떤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해 보자고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은 맞지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심을 정할 때 어떤 토론이나 의견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다고 손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말 그대로 무작위로 지정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주심이라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뭐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행정적인 부분도 담당을 하게 되고, 전체적인 어떤 변론을 끌어가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질문을 던지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결국 헌법재판이라는 것은요, 재판관 전원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그 의견의 합치 그리고 의견의 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심이 누군지에 따라서 어떤 변론의 방향이나 속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역할에 대해 설명 주셨는데, 지금 정형식 재판관에 대한 뭐랄까요,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또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임명한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제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혹시 정형식 재판관의 어떤 판단을 판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달리 생각해 보자면 헌법재판소는요, 개개인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주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던 재판관이라고 해서 사실 그 전체의 그 변론 방향이라던가 결론이 달라진다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존립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 거꾸로 생각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아니라 다른 재판관이 주심이 됐다면 그럼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해지는 것인가? 또 예.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이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있습니다. 예, 재판관의 성향이 혹시나 시비거리가 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처럼 정형식 재판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님 주심 배정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심 비공개 원칙 제시된 이유가 뭘까요? 주심 비공개는 별도로 요청하신 사안일까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서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주심 대상자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답변서 요청하셨어요? 기한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제 막을 올렸고 탄핵 의결서가 접수된 지 13일 만에
첫 준비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일이라는 숫자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 의결서가 접수된 지 13일 만에 준비기일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25일 만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임 변호사님,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열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일단 12월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변론 준비 기일을 통해서 일단 어떤 방향으로 갈지 큰 그림을 일단 잡아놓고 예. 첫 변론은 그 다음 주 정도. 박근혜 대통령 사태에서도 사실 처음에 의결서 접수 후 25일 만에 첫 변론이 열렸거든요. 이 정도의 기간을 좀 고려해 본다면 늦어도 다음해 25년 1월 초 첫 주 정도에는 첫 기일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는 생중계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응해서 윤 대통령 쪽에서도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호인단을 맡았을까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께서 보낸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를 보면요. 2장도 안 되는 짧은 문서인데 검사로서 수사 역량 인정받았음. 근데 이게 제일 이상한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수성가한 인물임. 그래서 미디어 복지를 구현할 적임자임.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 없음.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 없음. 그 외 관련 경력도 없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외한이신 거죠? 경험 없습니다. 네. 인사권자와 어떤 친한 인연은 인연이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이자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주변에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도와야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은 평소에 설렁탕집에 있는 석박지를 보면 김 선배가 생각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친밀함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자용 차장께서 보실 때도 이런 개인적인 인연이 변호인단을 맡은 이유가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오늘 동아일보 그 제목을 보고 참 얼마나 개인적으로 고심이 깊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헌법재판의 혐의가 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굉장히 엄중한 그 재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란이라고 하면 전체 국민을 상대로 뭔가 군을 동원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법리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호인으로 나서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선뜻 나설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섰다. 이런 표현이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도와야죠. 이런 표현에 잘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꾸려졌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